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료해석 강사 신헌이고요. 2016년 이제 시작 강의죠. 네,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초 강의를 통해서 어떤 거를 PSAT 자료해석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뭐 지피지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자기의 취약점, 장점 이런 걸 파악하시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약점은 계속 보완하셔가지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고득점을 맞는 전략 과목으로 자료 해석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시수도 뭐 짧게 사회를 하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은 거를 욕심내지 않고요. 아주 기본적인 기본 강의 이전에 다뤄야 될 기초적인 내용들을 쭉 정리하는 시간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총 4회 중에서 3회는 이론적인 정리, 기초적인 이론 정리를 할 거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최근 3년치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기출문제 분석하는 방법들을 대해서 좀, 그리고 오답 노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혼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PPT를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기 화면에 보시면 최근 5년간 그 합격선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법률 저널에서 만든 건데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이미지로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최근 추세를 보면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다시 그런 분위기죠. 일반 행정 제일 위에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최근에 시험이 어려워졌다는 게 뭐 정평인데,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은 대체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SAT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일찍 준비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자기의 취약점을 알고 그걸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제 하반기가 되면요, 마음이 급해져서 그냥 냅다 문제만 풀고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실력 향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자기의 취약점을 잘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어쨌든 뭐 제일 높아봤자 80점이니까 그죠? 40문제 중에서 뭐 32문제만 맞추면 80점이잖아요. 제일 위에 일반 행정 기준으로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100점 맞으려는 시험이 아니니까 어떤 게 어려운 건지 잘 파악해서 풀만한 것만 제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좀 쑥스러운데 아무튼 허니신 허니신 자료해석의 꿀. 자료해석의 신은 조금 오버한 것 같아서 학원에서 저렇게 타이틀을 주셨는데 그건 제가 조금 쑥스럽고요. 자, 컨택트를 저한테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강의 계획서에도 해놨는데 연락처를 제가 띄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뭐 수업 시간 끝나고 질문하시면 좋겠지만 나는 좀 낯을 가려가지고 질문하는 게 좀 쑥스럽다 그러시면 그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제일 편리하긴 해요. 왜냐면 컴퓨터로 바로 답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좀 문자가 좀 느려가지고 조금 미룰 수가 있어요. 근데 카톡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 그렇게 해서 질문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바로 답장을 해드릴 거예요. 자, 강의 계획서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 소개하는 것들. 자, 일정하고 교재. 일단 뭐 4번 짧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9시부터 12시인데 오늘은 뭐 개강일이라서 조금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어요. 내일부터는 9시에 칼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마치는 걸로 목표를 하는데
간혹 조금 한 10분, 20분 오버 될 수는 있으니까 뭐 12시에 점심 약속 잡지 마시고 조금 한 30분 정도까지는 좀 여유를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제본 교재로 나갔기 때문에 뭐 자료는 특별히 구매할 건 없어요. 자, 강의 목표. 일단 자료 해석의 기초를 다지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자. 그러니까 뭐 자료 해석이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초 입문 강의니까 기본 강의 전에 선행해서 다뤄야 될 것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안 다룰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를 다루다 보면 물론 뭐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공부를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시험 보신 분도 계셨을 텐데 이제 초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료 해석이 뭔지 이제 알아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대하는 문제부터 너무 어려운 걸 대하면 이제 자신감이 확 떨어져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할 수 있을까? 뭐 불안감이 생기고 그래서 좀 기를 불어들이는 의미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제로 넣어놓은 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뭐 해설도 안 넣었어요. 제가 말로 그냥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특징은요, 뭐 기본기를 다지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초보자, 뭐 수포자라고도 하죠. 수학을 진짜 고등학교 때 거의 포기했던 분들도 따라올 수 있는 강의로 제가 컨셉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수학을 싫어해. 나는 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렇지만 자료 해석은 하셔야 되니까 필요한 부분만큼은 이제 친해지셔야 돼요. 수하고도 친해지셔야 되고. 뭐 고차원의 수학을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쉬운 설명을 위주로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칠판을 이용한 시각적 강의. 원래는 여기가 전자칠판이 딱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학원에서 아직 좀 세팅이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이게 이제 전자칠판으로 하면은 이걸 반전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미지를. 근데 칠판에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컬러를 반전을 시켜서 일일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일이 되게 많았어요. 어제 하루 종일 이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만약에 검정색으로 하면은 이게 쌌을 때 잘 안 보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이제 스크린을 내리잖아요. 내리면 이게 이미지 반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로 그냥 쏘면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위에다가 필기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자칠판이 있었으면 그냥 그 위에다가 전자펜으로 그냥 바로바로 필기하면서 쓸 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세팅이 갑자기 좀 늦어져가지고 아마 기본 강의 때부터는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칠판에다가 제가 필기를 같이 하는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그 결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컨셉은 예습 복습을 수업 시간에 한 방에 정리하자. 그래서 제가 뭐 예습 복습에 대해서 간단한 프린트를 지금 같이 나눠드렸죠. 그래서 목표는 그걸 다 끝내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진도가 밀리다 보면 복습은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끝내도록 할게요. 자, 기초 강의하고 기본 강의의 차이점은 이제 기초 강의는 이제 몇 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자료 해석 맛보기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강의는 이제 모든 주제를 좀 상세하게 다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개념은 기본 강의 전에 선행해서 이 기초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 강의를 들으면 기본 강의 때는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기초 입문 강의를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거 딱 4회 동안 자료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럼 저는 뭐를 먹고 삽니까? 그죠? 기본 강의 때 이제 자세하게 다룰 거고 기초 강의 때는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좀 다룬다. 자, 강의 대상은 뭐 초심자를 일단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피셋 응시를 했으나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자료 해석이 나는 좀 두렵다, 무섭다. 그런 것들을 좀 깨트리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강의 진도는 첫 번째가 이제 표 차트 기초 이론 오늘 다룰 거고요. 두 번째가 연산편 기초 이론. 또 뭐 강의 계획서에 그 3페이지인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시간이 이제 통계학 수학 기초 이론. 네 번째가 최근 3개년 기출 분석.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근데 3개년 기출을 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겠죠. 3시간 동안 3년치를 어떻게 해요? 1시간 40문제씩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보여드리고 여러분은 이제 기본 강의 전까지 스스로 최근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뭐 그걸 좀 따라 해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라는 이제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고, 뭐 대표적인 문제들은 제가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특히 이제 1, 2, 3강에 관련된 문제를 복습 형식으로 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제가 4강 진도에 대해서는 미리 풀어봐야 될 문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문제 범위가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PSAT가 어떤 건지 소개하는 건데요. 이것도 뭐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뭐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그러니까 공직 적성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공직에서 필요한 적성이 뭐냐? 결국 여기서는 이제 문제 해결의 잠재력을 본다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험은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있는가, 그 지식의 양을 보는, 측정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많이 외우면 시험 잘 나와, 점수 잘 나와. 근데 이 시험은 어떤 거다? 그럼 많이 알고 있는 거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미 정보는 다 줍니다. 뭐 자료에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보들은 다 이미 문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얼만큼 그걸 빨리 찾아내갖고 필요한 것만 잘 연결시켜서 답을 찾아내는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 위주로. 그래서 학습 능력,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위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딜레마가 있죠. 노력한 거랑 비례해서 점수가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조금만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분이 있고,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훈련하면은 반드시, 이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하면 향상이 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이제 그거를 잘 찾아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각 과목 소개하는 것도 여러분 뭐 제가 할 필요 없겠죠. 세 과목 있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그 중에서 이제 자료 해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수치, 도표, 그림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기초 통계 능력이나 수처리 능력, 수학적 추리력 등이 포함되며 수치 자료 정리 및 분석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다. 필수적인 능력이다. 자료 해석의 연속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직 과정은 뭐 여기서도 이제 나올 텐데,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꼭 이 시험을 합격하는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생활에서도 이 자료 해석이 필요할 거죠. 필요할 거예요.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정보들이 그냥 단순한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정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표나 그래프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정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이제 면접, 역량평가 들어갈 때도 그냥 단순히 텍스트만 주는 게 아니라 표를 줘요. 표, 그래프. 그래서 그거를 결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개량화된 정보를 잘 파악해서 읽어내고 거기에 중요한 함의를 찾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과목 중에서도 자료 해석이 실제 실무에서는 도움이 제일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 놨는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직 생활은 이러한 자료 해석의 연속이다. 뭐 이렇게 강조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고위 공무원이 되든 초급 공무원이 되든 어쨌든 여러분이 업무를 보실 때 자기랑 이해관계자들이 찾아와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런 걸 읽고 거기에서 좀 주장의 허점들이 있거나 뭐 잘못된 점들이 있을 때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자기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개량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료 해석이 중요하다. 뭐 결론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자료 해석 문항 구성의 소재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개량적인 자료, 뭐 표나 그래프면 어떤 분야를 불문하고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기초 강의 1강의 이제 진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력 진단 테스트라고 나갔던 게 있어요. 자, 실은 이걸 이제 시간을 5분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본인 셀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거를 진행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거 5분 드렸다가는 뭐 첫 시간 다 끝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한 OX니까 그냥 같이 풀어봅시다. 제가 답을, 질문을 읽은 다음에 답을 조금 이따가 띄울 거예요. OX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는 순간 이게 판단이 되면 맞추는 거고 판단이 안 되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간단한 퀴즈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10개 중에서 한 8개 이상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있는 거예요. 자료 해석에 대해서. 근데 5개 이하로 맞췄다. 그러면 진짜 할 게 많구나. 겁먹지는 마시고, 저런 것들은 내가 좀 개념을 잡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OX를 판단해 봅시다. 1번. A 후보 지지율은 30%, B 후보 지지율은 20%일 때, 두 후보 간 지지율은 10% 차이이다. 이거는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들이에요. 그죠?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도 실수를 하는데, 퍼센트끼리의 차이니까 단위에, 여기에다가 이걸 넣어야 되겠죠? 퍼센트 포인트. 지울게요. 요거 P자 넣어주셔야 돼요. 퍼센트 포인트.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 X.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국가의 남자 실업률이 5%, 여자 실업률이 3%이다. 그렇다면 전체 국민 실업률은 4%이다. 이것도요. 판단됐죠?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시면 가중평균을 지금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X에 X.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5하고 3 사이에 어떤 값이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게 4가 된다라는 보장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4가 되려면 저 남자 실업률, 여자 실업률의 기준수인 남자의 경제활동 인구, 여자의 경제활동 인구가 동수일 때, 같을 때만 성립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에 대한 이야기다 잡아놓으시고요. 다음 3번째.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각 데이터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가까이 분포되어 있다. 표준편차가 작다. 홀쭉하다는 이야기죠. 홀쭉하다. 표준편차가 크다. 넓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맞는 이야기네요. 이거는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제 다음 4번으로 갑시다. 자, 전체가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각 항목이 모두 5%씩 상승하였다면 전체는 25% 상승한 것이다. 자, 이것도 한번 고민을 빨리 정리해 보시고 판단 내려보세요. 뭐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항상 너무 쉽게 뭔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으면 함정이 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5개인데 5%씩 각각 상승했다. 그러면 전체는 5% 상승해야 되겠죠.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5%니까 가중평균 생각하시면 돼요. 다 5기 때문에 5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중치를 어떻게 두든 간에 상관없이. 쉽게 생각하면 5과목이 있어요. 시험이 5과목이 있는데 각 과목에서 내가 5점 맞았어. 그럼 각 과목의 가중치를 선생님이 어떻게 배정하든 간에 가중평균은 5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가 5%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를 5, 5, 25로 산출하시면 안 돼요. 가중평균인데 각각 5기 때문에 5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5번. 전년에 비해서 2.4배가 되었을 때 증가율로 표현하면 전년 대비 240% 증가하였다고 한다. 2.4배니까 240% 증가가 문제인 거죠. 증가. 뒤에 증가가 붙어서는 안 되겠죠? 기준값에 240%가 된 거지. 그죠? 그럼 증가된 양으로 따지면 140%가 되겠죠. 그래서 2.4배라는 배수에서 1을 빼준 다음에 100을 곱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2배 됐다. 그럼 100% 증가했다. 3배 됐다. 200% 증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X. 그 다음 6번.
자, 매월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하였다면 1월 물가에 비해서 3월 물가는 10% 상승한 것이다. 자, 전월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월 대비. 저게 이제 포인트가 있죠. 함정이 있어요. 전년 동월 대비. 그럼 각각 전년 동월에 비해서 5% 상승했다고 하지만 다른 달들 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1월 달이 전년도 1월 달에 비해서 5% 상승했고 3월 달이 전년도 3월 달에 비해서 5% 상승했다는 거는 알 수 있지만 1월, 3월 사이에 얼마가 증가했는지는 뭐 감소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다. 그래서 전월 대비 자료, 전년 동월 대비 자료 이런 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 주어진 자료가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딱 주어지고 나서 다른 기간끼리 비교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A반의 남자 평균 성적이 50점이고 여자 평균 성적이 40점이래요. B반은 남자가 60점, 여자가 45점. 그렇다면 B반이 A반보다 평균 성적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는 각각 어쨌든 남자, 여자 모두 B반이 높죠. 그죠? 그렇게 이제 밑밥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덥석 물겠죠. 그런가 보지 뭐. 역시 가중평균 이것도. 좀 속기 쉽지만 A반의 남녀 구성비, B반의 남녀 구성비에 따라서 어느 쪽이 높을지는 달라지겠죠. 자, 무슨 소리냐면 표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 내용을. 자, A반, B반. 남자, 여자, 평균이에요. 남녀를 합친 전체. 각각의 평균 적어봅시다. A반이 50, 40. B반은 60, 45. 그럼 각각 B반이 높으니까 여기도 이걸 뭐 X라고 하고 이걸 Y라고 하면 X보다 Y가 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A반은 남자가 9명에 여자가 1명인 구조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9대 1이야. 그러면 여기는 49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60하고 45니까요. 뭐 15 간격이기 때문에 1대 14로 가정해 볼게요. 극단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이제 46이 돼요. 그래서 가중평균으로 생각하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값이라는 거예요. 지금 50, 40 사이에 어떤 값이고 60, 45 사이에 어떤 값인데 각각의 남녀 구성에 따라서 대소관계가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노란색으로 쓴 거는 이제 인원수를 저렇게 가정해 본 건데요. 그렇게 해서 가중평균을 구해보면 저렇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제가 계산했냐면 간단해요, 논리는. 60하고 45니까 1대 14의 인원수다. 즉, 가중치다 그러면 거리가 14대 1로 뒤집어져야 돼요. 14대 1로 뒤집어야 되니까 46이 돼요. 위에서도 마찬가지 논리고요. 지금 이거는 뭐,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중평균이라고 써두세요. 내가 틀렸다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 진도의 가중평균 나오니까 그때 또 상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자, 부식비가 전체 식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에서 20%로 감소하였다. 그렇다면 부식비는 2분의 1이 감소한 것이다. 부식비가 40%, 20% 감소했으니까 저걸 맞게 가려면 부식비 비율이라고 해야 되겠죠. 부식비의 비율이 또는 구성비가. 그죠? 부식비 자체가 2분의 1 감소인 건 몰라. 그죠? 이거는 준거 실수. 즉, 전체 식료비가 얼마였는가를 퀘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고요. 자, 9번. 270에서 250으로 값이 변했다. 감소율이 7% 상회한다. 이거는 좀 계산을 해보세요. 270에서 20이 빠진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27이 27 곱하기 7 하시면 되겠죠.
1%니까 2.7을 잡으시고 14, 49니까 18.9. 즉 270의 7%를 계산해서 비교하는 게 빠르겠죠. 270의 1%는 2.7, 소수점을 두 자리 앞으로 갔어요. 거기에 이제 7% 값이 18.9. 저는 이제 두승법을 좋아해요. 앞자리부터 곱해요. 27은 14, 77은 49. 그 다음에 사선 쓰기 해서 앞자리부터 정리하면 좀 더 편합니다. 자, 그러니까 20의 감소는 18.9가 7%니까 더 큰 거예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7%를 상회한다. 이 상회라는 말도 동의어 초과. 상회는 이상이 아니고 초과예요. 그 값보다 크다는 이야기고. 하회는 미만이고. 상회, 하회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다면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용돈이 매년 일정액만큼 증가하는 경우 용돈 증가율은 매년 일정하다. 자, 용돈을 100원, 110원, 120원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증가율은 어때요? 100원, 110원, 120원. 여기서 증가율은 자 10씩 커졌어요, 각각. 근데 10에서 10이 차지하는 거는 얘는 퍼센트로 10%. 근데 110에서 10이기 때문에 대략 9%가 되겠죠. 그래서 감소했어요, 증가율은. 왜? 분수로 써보면 이 증가율 개념은 처음 값이 분모고 증가된 양이 분자인데 이게 이제 고정된 상수예요. 이게 고정되어 있어요. 증가량이 같으니까. 근데 T1 값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분수는 하락하게 되겠죠.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는 커지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일정이 아니라 감소. 즉 증가량이 같으면 증가율은 하락한다. 기억해 두세요. 증가량이 같으면 증가율은 하락한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자기가 맞은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뭐 틀린 걸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자기가 틀렸던 게 어떤 건지 생각하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잘 보완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가고요. 책을 펴주세요. 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워밍업 테스트 결과는 잊어버리시고요. 자기가 부족한 게 어떤 것들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보겠습니다. 자, 자료 해석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문제에 하나의 문제를 예를 들었을 때 이제 질문하고 자료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지문 부분이에요. 문제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눠 봅시다. 자, 질문에서는 제일 먼저 체크할게요. 요 부분이에요.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이 제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두 문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문장은 제목하고 같다. 그러니까 제목을 읽을 거니까 자세히 읽을 필요 없다. 두 번째 문장은 문제 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일반형 문제다, 뭐 계산형 문제다, 뭐 매칭형 문제다 이런 걸 알려주는 신호예요. 그래서 일반형 문제에서는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반드시 구별하는 거고요. 특수형 문제라면 이제 그게 어떤 문제인지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일반형 문제에서는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부분 가서는 제목은 확실하게 읽어 두셔야 돼요. 즉, 이 제목을 읽으면 이 아래에 뭐가 있다는 거를 쉽게 말해 이게 이름표를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잘 만들어서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가 어떤 대상이고 어떤 범주라는 거를 알려주는 내용이니까 제목은 반드시 읽으시고
그리고 제목에서 특이한 점은 까먹기 전에 동그라미 치세요. 특히 이제 표가 여러 개일 때, 표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쓱 읽었다가는 또 헷갈려요. 나중에 또 다시 찾아갈 때.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좀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단위를 보셔야 돼요. 단위를 보니까 여기가 퍼센트죠. 퍼센트면 이게 상대적 수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인데 기준이 이제 비율이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겠죠. 일단 비중인지, 즉 구성비인지, 증가율인지 그걸 구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비, 비중 자료라면 방향을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증가율 자료는 아니에요. 구성비 자료인데 가로축으로 백인 구조구나. 이제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충 이제 표의 주요 항목을 읽어봐요. 여기 이쪽에 상단에는 시간이 나와 있고 좌단에는 지역이 나와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보시고 이제 수치까지 읽을 필요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보기로 갑니다. 보기로 가는데 보기 중에서 쉬운 거를 먼저 푸세요. 보기 중에서 쉬운 거를 먼저 푼다. 그럼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어떤 게 쉬울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주어진 자료가 퍼센트 자료였죠? 가로 합이 100이에요. 그러면 이 가로축으로는 같은 기준수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비례한단 말이에요. 비례.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는 인원수, 통분자 수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이 세로 방향으로 이 100이 같은 값인지 몰라요. 실제 인원수에서.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 비교하고 있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서 지역별로 인원수를 비교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먼저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의 범위나 속성을 위반한 지문이 뭔가 봤더니 니은 지문. 통분자의 수인데 A 지역이다. 지역은 A다. 이렇게 돼요. 통분자의 수가 앞에 시간대는 안 봐도 돼요. 어쨌든 통분자의 수를 비교했는데 A가 가장 크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문들 중에서는 단순하게 자료를 읽고 있는 거를 먼저 풀어야 되겠죠. 계산이 많은 건 나중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쓱 봤더니 디귿 같은 건 좀 계산이 많을 것 같아요. 평균 나왔는데 뭐 22분 이상이래. 이 지역의 평균이. 이건 조금 어렵겠다. 그 다음 리을도 뭐뭐 대비 뭐뭐의 비율인데 그 앞부분이 30분 이상. 이게 카테고리상으로 보니까 30분 이상이 하나, 둘, 세 개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를 분모로 깔아놨어.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억이 쉽구나. 기억을 읽어봅시다. 통근 소요 시간이 1시간 미만인 통근자 수는 A 지역 전체의 70% 이상이다. 자, 전체의 70% 이상. 그러면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가중평균이 떠올라야 돼요.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E 지역이 각각 70% 이상이면 그 인원수가 어떻게 배정되든 간에 70% 넘게 나와요. 근데 한 지역이라도 70이 안 돼버리면 그 지역의 기준수가 굉장히 많다면 가중평균이 70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70이 넘는다 질문하고 그렇게 받아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1시간 미만이니까 이 두 개가 70이 안 된다가 아니었죠. 70이 넘는다요. 70 이상이다. 봤더니 각각 넘어요. 그러니까 맞구나. 또는 나머지 애들 두 개를 합쳤을 때 30 미만인가 보셔도 되겠죠. 뭐 어느 쪽을 보든 상관없어요.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제 선지 플레이를 해봅시다. 제일 먼저 이제 제가 니은을 긁었어요. 니은이 아니었어.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이죠? 옳은 거. 그래서 니은이 이제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읽었더니 기억은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선지 중에서 기억이 들어있는 게 2번, 3번에 있어요. 2번, 3번. 그럼 디귿하고 리을 중에 어쨌든 하나는 풀어야 되겠죠. 하나는 풀어야 돼. 자, 근데 디귿은 아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넘어갔다 치고요. 그럼 리을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주목해 보세요. 30분 이상인 통분자 수 대비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자, 표의 구조를 다시 보시면 자, 1시간 이상 30분 이상 1시간 미만부터 이 세 개를 합친 거에서 다시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각각 A, B, C라고 놓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를 소문자 A, B,
C라고 놓으면 거기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을 묻고 있는데 분모를 3개를 합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A가 공통적인 거니까 상대방에 대한 B만 보시면 돼요. B 플러스 C 분의 A로 처리한다. 이게 순서는 일치합니다. 동순서. 동일한 순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C가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C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2개를 묶은 거에서 얘가 이제 분모가 되고 얘가 분자가 되는 구조로 봐요. 자, 보면은 여기가 대략 14 정도고요. 여기가 38.8이에요. 그러니까 3배가 안 돼요. 근데 D를 보시면 4.4에다가 1.6이니까 6이죠? 근데 앞에가 26이니까 4배가 넘어. 따라서 D가 더 크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모를 3개를 더하지 마시고 분모를 2개만 더해서 전체비, 상대비 논리예요. 얘가 이제 전체비라고 하면 얘는 이제 상대비로 돌려서 전체에서 이 3개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애들에 비해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말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예제부터 좀 쉽진 않았죠. 그죠? 근데 제가 왜 첫 번째 문제를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넣었냐면 내가 부족한 게 뭐구나라는 걸 좀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비, 상대비는 이럴 때 쓰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 중에 비율 자료가 나오면 기준 방향 항상 확인하는 거. 그래서 그 방향이 다른 거를, 즉 비교할 수 없는 거를 비교하는 게 무엇인가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답은 나왔죠? 자, 답은 이제 기억 리을이 맞았으니까 답은 이제 3번으로 확정이 됐어요. 자, 디귿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넘길게요. 지금은 제가 이걸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거는 기출 분석할 때 이거는 이제 평균 파트를 조금 이해하시면 더 쉬우니까 그때 풀어드리는 걸 하고 일단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는 넘기지 마시고요. 7페이지에서 이제 체크해 봅시다. 이 문제 자체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얘를 샘플로 가져온 거니까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자, 1단계에서는 질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2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자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제목하고 대동소이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충 읽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은 문제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죠. 옳은, 옳지 않은. 그래서 옳은 거에다가는 동그라미 딱 치시고 옳지 않은 거에다가 그냥 그어버리세요. 자, 그 다음 2단계에서 확인할 거. 얘가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저만 드나요? 제가 움직여서 그런가? 제가? 그거랑 관계없지. 얘가 쏘는 거니까. 네. 자, 제목을 보시면 자료의 범위와 개념이 파악된다. 그 다음에 이거 뭐 화면을 안 보셔도 돼요. 그 7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료 확인. 그 다음 두 번째 단위를 보시면 상대적 자료에 주의해라. 그래서 아까 퍼센트 나왔을 때 구성비냐 증가율이냐 여기다 이제 표시해 봅시다. 해당 문제는 어떤 거였는지 표시해 봅시다. 그 중에 구성비였어요. 구성비. 자, 그리고 구성비라면 가로합이냐 세로합이냐 총합이냐 그 100을 만들어내는 게 가로합이었어요. 가로합. 가로합이 100인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가로축으로는 실수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치셨는데 세로축으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 증가율이었다면 전기 대비냐 전년 동기 대비냐 이런 거 이제 구별하셔야 되고요. 아까 뭐 했던 그 워밍업 문제에서 있었죠. 뭐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그런데 뭐 전전월에 비해서 10% 증가했다.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질문이 되죠. 그 다음 지수라면 이제 특정 시점이냐 특정 대상이냐. 그래서 상대적 자료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퍼센트 자료, 즉 구성비나 증가율 자료, 그 다음 지수, 그 다음에 여기는 언급이 안 됐는데 이제 A당 B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상대적 자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그림의 주요 항목들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주가 있으면 이제 각주까지 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각주는 별거 없었어요. 뭐 각 지역 통근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통근자를 의미함. 그러니까 각주 중에서도 이거죠. 이재기 방지용. 쉽게 말하면 딴지 걸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냥 써놓은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주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여기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구체적인 수치, 그 다음에 공식,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주에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 있어. 그럼 그걸 이용해서 풀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이 들어가 있어. 그럼 그걸 이용해서 풀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때는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냥 이의제기 방지용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들은 그냥 슬쩍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지문 확인. 자, 지문 중에서는 쉬운 것부터 본다. 그래서 어떤 게 쉽냐? 첫 번째,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 지문, 자료의 속성상 판단할 수 없는 지문부터 제거한다. 속성상 판단할 수 없는 거. 니은 지문이었죠? 방금 본 문제에서. 그런 걸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 계산 없는 거부터. 계산 없는 자료 읽기. 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산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계산할 게 없었죠. 그 정도면 읽기라고 보는 게 더 가깝겠죠. 물론 뭐 계산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뭐 두 숫자 합쳐서 70 넘는가 그거였으니까 뭐 그런 것도 먼저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소거해서 뭐 쉬운 거 하고 모든 선지를 다 보지 마시고요. 답이 나올 정도까지만 풀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 분류. 일단 그 표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보기가 4개가 있는데 선지에 2개씩 깔려 있었어요. 방금 본 예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어려운 지문은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자료 해석 문제 유형 분류. 첫 번째, 일반형 문제. 그냥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읽어보고 OX 판단해서 보기가 있으면 이제 구성 찾아가지고 답 찾는 거고, 그냥 뭐 1, 2, 3, 4, 5 바로 나온 경우는 바로 그냥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 나와요. 40문제 중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형. 그 나머지 절반은 이제 특수형 문제라고 해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수리 계산형. 계산해야 되는 문제. 이게 많이 나오면 한 10문제까지 나오고요. 뭐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잡으면 한 14문제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 계산형 비중이 높을수록 어렵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 다음 매칭형. 뭐 A, B, C, D 표에 국가 이름이 쉽게 말하면 문자로 바뀌어져 있어. 그런 거 이제 연결해서 찾으라는 문제. 그런 게 이제 2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오고요. 일단 보고서. 보고서가 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용된 거, 안 된 거 찾는 문제, 뭐 부합하지 않는 거 찾는 문제, 뭐 추가로 필요한 문제, 필요한 자료 찾는 문제 등등 해서 이것도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표 차트 변환형. 표의 내용을 그래프로 바꾼 거 중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 나오고요.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상황 판단형 문제. 상황 판단형 문제는 뭐 자료 해석에서 왜 상황 판단이 갑자기 나왔냐면 뭐 히스토리가 있어요. 원래는 피셋 도입 시에 상황 판단 과목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세 과목을 시험을 보겠다고 공지는 했는데 처음부터 세 과목을 문제를 구성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나 봐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2과목으로 시작했어요. 언어 논리 자료 해석. 그래서 각각 한 그 과목 내에서 한 30% 정도는 상황 판단 문제로 채웠어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에서 한 10문제에서 12문제가 상황 판단 지금 나오는 문제 있죠. 그러니까 2004년, 5년 그때 문제를 보시면 6년 보시면 자료 해석인데 갑자기 무슨 법조문 같은 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정책에 대해서 나오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원래는 그 있다가 이제 애들이 분리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잔재가 남아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과목의 특성상 이게 딱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2과목 간에 좀 중첩되는 부분. 그러니까 상황 판단 쪽에서는 계산형 문제들이 비중이 상당히 있죠.
그런 것처럼 자료 해석에서도 상황 판단스러운 퍼즐형 문제들 또는 뭐 경로 찾는 것들, 뭐 자판 배열하는 거, 뭐 규칙 주고 적용하기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뭐 그 정도로 일단 크게 문제 유형은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이제 분석표를 보겠습니다. 분류표를 보시면 최근 이제 5년치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겠죠. 뭐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 대체로 저런 패턴으로 나오는구나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보면서 각 유형별 특징을 잡을 거니까 그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8페이지의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고 자 이제 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분인데 풀어보시죠. 제가 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실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하세요. 자, 2분 됐습니다. 제가 2분을 드리면서 되게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칠판 잘 보이나도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2분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2분이 굉장히 긴데 막상 푸는 입장에서는 금방 가죠. 금방 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감으로 가시면 돼요. 보통 문제는 2시간 정도에 끝내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2분 내에 끝낼 수는 없지만 쉬운 문제라면 이 정도 타임에서 끝낼 수 있는 게 정상적인 전략이 돼야 되고요. 개중에 어려운 문제는 뭐 3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쉬운 문제에서 2분 이내, 짧으면 1분 정도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몇 개가 들어가 주면 또 그런 거를 그 시간 내에 풀 수만 있다면 이제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2분 내에 풀려야 되는 문제긴 해요. 예. 아까 그 원칙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일단 이것부터 보는 거예요. 옳은 거. 그 앞에 내용은 안 봐도 돼요. 옳은 거. 자, 이익 수준, 적자 보고율, 이익 수준, 적자 보고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이익 수준이 전체하고 구간이라는 게 있구나.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 기업수라는 게 있네. 기준수를 줬다는 이야기죠. 기준수. 이 뒤에 내용들은 상대적 수치인데 그 앞에 수치가 절대적 수치예요. 그러니까 저걸 곱하면 또 다른 그 부분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각 주의 공식을 보니까 적자 보고율이라는 거 아까도 강조했죠? 공식 나오면 유심히 보시라고 했어요. 자, 조사 대상 기업 수가 표에 있고요. 적자 보고율이 또 표에 있는데, 그죠? 두 개가 표에 있는데 표에 없는 내용이 이거예요. 적자로 보고한 기업 수.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는 저걸 물어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문제를 수동적으로 계속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보고 능동적으로 예측하면서 푸셔야 돼요. 아, 이런 세팅이라면 보기에서 반드시 물어볼 수 있겠구나. 저걸 물어보겠구나. 그럼 조사 대상 기업수가 넘어가서 곱해져야 되겠죠? 곱셈 비교 지문이 반드시 나오겠다라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이제 연산이 들어가겠죠, 연산. 자, 확인해 봅시다. 자, 적자로 보고한 기업수. 적자로 보고한 기업수. 아까 각주 1번에 분자에 있던 내용이에요. 자, 얘는 곱셈. 자신 없어. 왜?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요. 딱 2개만 비교하라면 좀 할만한데. 일단 자신 없으면 넘어가세요. 자, 이제 초심자 입장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 니은. 웬만한 수준이 되면 뭐 기억 바로 푸셔도 되는데, 이제 처음 푸는 입장으로 생각해 볼게요. 니은. 자, 전체 평균 대비 하위 평균의 비율이 가장 큰 애. 분수야. 가장 큰 거 물어봐. 분수. 자, 결국 기억 니은까지는 연산지문이에요. 연산지문. 그러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디귿 봅니다. 자, 이익 수준의 상위 평균이 가장 높은 애는 전체 평균이 가장 높은 2004년이다. 이건 읽으면 되죠. 읽으면 돼. 읽기. 리딩 하면 돼요.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전체 평균이 가장 높은 2004년 요거부터 일단 꽂혔어요. 저는 전체 평균이 2004년이 가장 높대요.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전체 평균 2004년 가장 높대는데 바로 밑에가 더 큰 애가 있어. 어떤 해가 가장 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큰 해가 2004년이 아니라는 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죠. 자, 따라서 디귿은 이제 틀렸어요. 요 부분이 틀렸어. 그럼 이제 디귿이 빠져야 되겠네? 뭐야 이거? 너무 쉬운데? 답이 2번이네. 디귿이 4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좀 옳은 걸로 묶인 걸 찾아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풀면은 뭐 30초면 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좀 찜찜하죠? 하나만 풀어가지고 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찜찜하긴 한데 확실하게 디귿은 선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읽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계산 지문이었는데 디귿 하나만 갖고 이렇게 걷다 그러면 좀 찜찜하긴 해요. 내가 혹시 계산 과정에 실수하지 않았나? 근데 지금은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지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기억, 니은 스킵하고 디귿 풀어가지고 답 찾으면 바로 나오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끝내면 좀 허무하니까 기억까지는 좀 풀어봅시다. 자, 적자로 보고한 기업수. 보통은 이제 기억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기억을 먼저 풀고 내려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적자로 보고한 기업수는 적자 보고율하고 기업수를 곱해야 되는데, 자, 2005년이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최대가 2005년이다. 숫자만 잡아봅시다. 2005년. 아니다, 이게 아니죠. 즉, 620에다가 0.15를 곱해야 되는데요. 이거 곱해서 그걸 계산하지 마세요. 뭐 어떤 분은 뭐 62에 다시 절반인 30을 해서 93이네. 그러니까 620에 0.1을 곱하면 62고 다시 0.15니까 그것의 절반을 또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93이네까지 계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료 해석을 지금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계산 아니고요. 얘가 가장 크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잡을 수 있는 녀석이 있는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항상 위아래 가까운 녀석부터 비교합니다. 바로 위에 얘가 지금 여기가 0.17로 상대적으로 크죠. 그럼 여기서도 커버리면 게임 끝나는데 여기서는 작아 또. 그죠? 그래서 알맹이만 제가 끄집어 볼게요. 58, 62, 17, 15. 자, 소수점 다 떼버리고 공 떼버리고 알맹이만 가져왔어요. 자, 그럼 또 이걸 계산하고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고 비교만 하면 돼요. 자, 쉽게 생각하면 약분한다 생각하면 돼요. 15를 기준으로 17은 10%보다 큰 값이에요. 여기서 2가 커졌기 때문에, 그죠? 15를 기준으로 1.5보다 큰 수가 커졌기 때문에 얘를 1로 지워버리면 여기가 1.1보다 큰 수가 남아. 얘를 지워버리면 여기가 1.1보다는 큰 수. 또는 10% 이상 증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럼 여기서 봅니다. 58에서 62. 4가 커졌네? 그럼 58 기준에 4는 10% 안 돼요. 얘를 지웠을 때 여기는 1.1보다 작은 수야. 즉 얘가 10% 미만 증가야. 그러면 뭐만 남아요? 이거만 남죠. 그죠? 위쪽이 크다는 이야기가 돼요. 지었을 때 남는 수만 본다. 즉 곱셈 비교 테크닉으로 증가율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빨라지면 눈으로 풀 수 있어요. 15, 17? 10%보다 커졌어. 근데 58, 62? 그거보다는 작아. 그러면 2004년이 크구나. 요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곱셈 비교 테크닉에서 다시 다룰 거지만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선생님 이것도 계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계산이라기보다는 그냥 10% 기준에서 넘는 거 안 넘는 건 빨리 판단한 거예요. 정확히 얘가 지금 몇 퍼센트 커진 건지 계산한 게 아니라. 그죠? 비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끝내신 거죠. 자, 그렇게 맛보기로 그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시간이 쉬는 시간을 가질 타이밍이 됐군요.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